우리가 과거에 3번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과거 사례 3번의 공통점은 시장에 큰 어떤 크래시를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멈췄었던 거죠. 이게 과연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다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공매도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을 텐데 공매도로 그렇죠. 인해서 첫날에 월요일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또 크게 좀 떨어지긴 했었고 그리고 현재쯤 상황은 어떻죠? 지금 장중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리가 그 공매도와 관련돼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일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아침부터 맥을 좀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급을 놓고 본다라면 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특별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고 기관들이 사는데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팝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공매도 효과가 월요일 날 굉장히 반짝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화요일과 수요일로 가면서 점점 희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2가지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공매도가 갑작스럽게 금지가 됐죠. 갑작스럽게 금지가 됐을 때 이 공매도가 신규로 물론 이제 뭐 시장 조성자들 공매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그래서 공매도를 바로 환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공매도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6월 말까지 들고 가도 돼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들고 가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뭐 한 7, 8개월 정도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떠안는 거니까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서서히 공매도를 청산하면 되고 일단 월요일 날 급한 물량들은 환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오후부터 우리나라 언론에 격앙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짐 로저스 같은 분도 우리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멀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나름대로 짜놨던 포지션을 유지 못하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화풀이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누가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에서도 ETF를 하방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제도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리스크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분명히 이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피해자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정책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나온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매도가 옳냐 그르냐 논쟁은 이제 가라앉아 버렸어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대로 매매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안타깝게도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자금이 신흥국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무려 5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당분간은. 그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선진국으로 넣어놓고 우리 쪽에서 플레이하기 좋다라면 언젠간 넣어주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외환의 24시간 거래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좀 시간을 확대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IMF 같은 사태가 밤에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터지면 막 외환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 했었던 건데 조금 시간 늘렸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거도 중요한 거긴 해요.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갔던 게 동학개미운동 당시 2020년에 공매도를 멈췄었던 것이 7번째 이유인가 8번째 이유였으니까 좀 후순이긴 해요. 금융당국자가 이제 차제에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격앙된 분위기가 좀 여의도에서 들리는 것 같고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월요일날 올라가고 화요일날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작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잦아들고 나면 방향성을 할 텐데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됐다라는 것은 하방으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방은 탄탄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공매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매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코스닥이 2,400대이고 코스닥이 800대인데 오늘은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보합에서 근처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던데 네. 그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번 공매도 금지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3번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네. 3차례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2008년 서브프라임 때였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있었고 2020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3차례 결과를 놓고 본다라면 첫 번째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매도 금지의 3번의 공통점은 과거 사례 3번의 공통점은 시장에 큰 어떤 크래시를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멈췄었던 거죠. 우리가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패닉이 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좋았어요. 근데 2008년만 처음 했었던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이었었고 그때 이제 대비를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리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만 오롯이 올라가기는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받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PBR 0.9배 수준에서 멈췄고요. 2008년에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보면 이제 900에서 멈췄죠.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외부적인 변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세계 경기, 미국은 5%대 경제 성장률, 우리도 한 1.4에서 2%대 경제 성장률을 하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다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처럼 경제가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를 바로 리바운드 시키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특별한 강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반작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좀 쉽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효과가 리바운드 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과 비교하면 2020년 당시에 고객예탁금이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70조까지 늘었어요. 지금 현재 45조 수준입니다.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줘야 돼요. 그때 당시엔 신용이 26조까지 늘었습니다. 지금은 16조 수준입니다. 여기서 신용에서 대략 한 10조, 고객예탁금에서 대략 한 25조 이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조면 지금 정도 체력이 하나 더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력이 조금 들어와 줘야 체력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 상승할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체력만 갖고 2020년과 같은 뭐 3천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체력은 고객예탁금하고 신용잔고가 지금 이제 쌓이는 거는 바닥권에서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반응했었는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성향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비중이 가장 그나마 2차 전지 카테고리에서 SKC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요. 오히려 공매도가 비중이 높았던 것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한 4위 정도 비중이 있어요. 전체의 한 5%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에 있어서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견해가 너무 이렇게 딱딱딱 벽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매도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빠진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멈췄고 심리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는데 화요일과 수요일날 빠진다라고 보면 자체적으로 펀드멘탈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잦아들면 저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2차 전지가 펀드멘탈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점이 150만 원이었지만 그건 장중에 찍은 거니까 120만 원을 고점이다라고 평균 고점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대략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2차 전지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트레이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V자로 반등하기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반응들을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을 너무 세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게 천천히 갔을 때 힘하고 한번 세게 붙였을 때 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월요일 날 좀 분산을 시켰고 요게 좀 모아지려면 11월 한 하순 정도 되면 다시 모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까지 멈췄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끝났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펀드멘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20만 원대 펀드멘탈과 그 다음에 80만 원대 펀드멘탈은 달라요. 120만 원대 펀드멘탈은 미래를 바라봤던 거고요. 80만 원대 펀드멘탈은 뭘 바라보고 있죠? 지금 경기 둔화, 전기차의 재고, 전반적인 수요의 둔화 이걸 반영한 거거든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20만 원대 밸류와 80만 원대 밸류를 놓고 본다라면 지금 120만 원이다라고 하면 밸류 논쟁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재고가 쌓이는데 그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졌는데 라는 게 통용되겠죠. 하지만 80만 원 정도, 80에서 60만 원 정도까지로 본다라면 이건 반영된 수치라고 봐요.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렇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지금 정도 수준에서 멈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급하게 우리가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입장에서 차트에서 보면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참에 조금 시간을 보내주는 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뚝 떨어진 차트가 V자로 올라가는 차트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물러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공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을 같이 그러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분들이 좀 힘을 잃었죠. 오히려 부정론이 더 높았지만 지금 이 정도라면 서로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리바운드 할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지금 이제 그 공매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월요일날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것들 에코프로가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가면서 52주 신고가가 이제 52주 신고가였어요? 네, 월요일날 52주 신고가를 하이닉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HBM에 대한 트리거, 물론 이제 화요일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트리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반도체 업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를 올해 20만 개, 내년에 40만 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그 이상은 그들도 얘기하진 않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 게 2020년에 막대하게 서버를 늘린 뒤에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서버를 늘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호황이 나타날 걸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 카테고리로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이 패러다임을 바꾸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공지능 한다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는 자체 이제 HBM4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면 반도체 업황은 좋고 역시 소부장 하이닉스단에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 금지 언제까지 되는 거였죠? 6월 말까지입니다. 2024년. 그럼 그때까지 좀 유리한 투자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틈새 전략을 한번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증권사들 리포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차영주 TV에도 리포트를 올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리포트를 올려놨거든요.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니까 리포트 올려놓는 거기도 올려놔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못 구한다라고 하시면 차영주 TV 오셔가지고 네이버 카페 가서 보시면 되는데 다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실적이 만약에 턴하게 되면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 전략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가 멈추면 2차전지가 올라갈 거야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큰 이벤트는 끝났잖아요. 큰 이벤트는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뭘 매매해야 되지? 2차전지 안 올라가는데 뭘 매매해야 되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리포트를 구하던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시던 검색을 하시면 거기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종목 3분기 실적이 좋았거나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질 것들 그거 딱 프린트 한 장 하셔가지고 책상 앞에 놔두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노리세요. 전 좋다라고 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하나투어 오늘 리포트가 좋은 거 나왔어요. 하나투어도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들어가 있어요. 7%가 급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라면 상당히 재밌는 매매, 안정적인 매매, 수급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A4 한 장 프린트 하셔가지고 책상 앞에 꼭 붙여두십시오.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 자, 벌써 이제 2023년 11월인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고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올해 한 해 좀 마무리랑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공매도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은 좀 닫혀 2200을 깨고 내려간 그 부분들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매도까지 사라졌는데 예. 2200이 깨질 일은 이제 거의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특별한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죠. 공매도까지 없는 상태에서 2,200을 깨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혹시 2,200을 깨질 수도 있다, 2,2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 얘기는 그분들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매도라는 이제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유연하게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미국은 대략 한 지금 5%에서 3%대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우리는 2%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과 우리의 디커플링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서학개미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저는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중무장대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CB를 발행한다라든지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든지 회사를 판다라든지 이번에 이제 뭐 넷마블도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까? 하이브를 블록딜도 팔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내년에도 고금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갑작스럽게 얻어맞는 게 뭐죠?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를 대거하면 갑작스럽게 그날 훅 밀리잖아요. 이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가 금리가 높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던 CB를 하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흐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재무제표의 유용성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현금흐름표에서 잉여 현금흐름, FCF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적 관찰하시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잉여 현금흐름이 막대하게 창출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3분기 실적 굉장히 지금 한 반 정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코스피랑 코스닥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물론 컨센서스도 증권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컨센서스를 충족보다는 하회한 게 많았고 이게 지금 업로드된 이후에 15일까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업로드된 때까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별로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실적은 다음 달 15일, 45일 이내에 분기 실적은 발표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기 실적은 45일, 온기 실적은 90일.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밀릴수록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잠정 실적 나올 때도 주말에 금요일날 오후에 에코프로 그룹이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를 생각할 시간을 준 거니까 에코프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오히려 에코프로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장중에 발표했으면 주가 변동성이 있었겠죠. 근데 주말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작아들었지만 이제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건 15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으면 조금 긴장도를 높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소장님께서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이제 신간 4번째 책 출간하셨는데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책을 당연히 쓰셨겠지만 재무제표 투자의 힘 뭐 어떤 핵심을 담으셨나요?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지점에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지점에 계셨던 분들이 재무제표책을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회계사분들께서 주식에 관심이 있으셔서 재무제표책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실전에서 내가 치열하게 주식을 치고받고 한 입장에서 오히려 재무제표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하긴 했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정규 과목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부터 다른 거예요. 정규 과정을 배우셨다라면 ABC부터 접근했을 텐데 저는 C, D, B, E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중구난방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제가 혼자 이제 독학을 했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책을 거의 다 보면서 실전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라면 ROE라는 지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지표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ROE를 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ROE는 분기 단위로 변하거나 연간 단위로 변하죠. 그래서 저는 지표를 이 책에 구분을 했습니다. 무거운 지표, 가벼운 지표. 첫 시도예요. ROE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윙 투자자거나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1년에 몇 번씩 사고 판다라고 하면 ROE에 따라서 ROE는 이제 기본이지 ROE가 올랐다라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오히려 PER이에요. PER 같은 경우 장기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PER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리고 PER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PEG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책에 녹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내가 나의 성향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다르게 봐야 된다. 재무제표는 하나이지만 우리 보통 이제 재무제표 책을 보면 재무제표를 하나로 놓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는 안 나갔어요. 근데 저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뭐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재무제표 알아야 하는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를 꼭 알아야 돼? 라고 질문하셨을 거를 10년 전에 저한테 했으면 글쎄 뭐 힘들면 그냥 차트 보고 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단호히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투자의 내기둥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책에도 썼는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 계좌관리, 심리, 재무제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안정적이랄까. 여러분들 계좌관리나 심리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재무제표를 모르고 하는 분하고 재무제표를 알고 하는 분하고는 결코 다르죠. 제가 책에도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솝 우화 중에 여우의 신포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하다가 여우가 이제 팔짱 뛰어서 이제 땄는데 못 따다 보니까 저거 분명히 맛있을 거다라고 이제 따려고 했는데 못 따니까 아유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이솝 우화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ABC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차트를 얘기하거나 정보를 얘기해서 매매를 해보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더라는 거지.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알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재무제표가 백미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맞아요. 재무제표가 백미러이기도 한데 백미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과거 비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 책에 이제 그런 걸 다 담아놨어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백미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도 저희 시청자분들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출, 비용 뭐 이런 게 매출 원가로 이루어져 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을 하나 차린다라고 예를 들어 보죠. 1억이란 돈이 든다라고 합시다. 뭐든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돈을 딱 보니까 5천만 원이 있어.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야죠.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2천만 원 빌리고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마련했어요. 내 돈 5천만 원은 자본이고요. 김 작가님한테 빌린 거하고 은행에서 빌린 거는 부채예요. 그걸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커피 원두 기계를 사고 가게 임대를 하고 커피숍을 차렸어요. 그게 자본, 부채, 자산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끝났습니다. 이러면 쉽죠. 우리가 자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자본은 얼마 이렇게 오면 어렵지만 내 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돈은 자본, 남한테 빌린 건 부채, 이걸 가지고 커피숍을 차리면 자산이다. 커피숍을 차린 걸 가지고 물건을 팔면 매출. 거기에 이제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죠. 원두,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기계 사용료, 전기료 이런 거 들어가죠. 각종 비용을 빼주면 손익이 나오죠. 돈을 벌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고.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걸 정리한 거. 매출서부터 각종 비용을 순서대로 빼주면 여기에 손익이 나온다. 이게 손익계산서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느냐 요것만 정리한 게 현금흐름표거든요. 요건 조금 개념들을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오히려 쉬운 게 현금흐름표인데 벌써 재무제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C, D, A, B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자산부터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돈부터 출발하면 재무제표가 쉽게 되고 이 커피숍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재무제표 실전에 활용하는 사례 있다면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자, 테슬라 사례를 한번 좀 보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죠. 가격을 인하하면 그 인하한 만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불황에 접한 기업 같은 경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황일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출을 늘리는 거냐, 비용을 줄이느냐,
할인 판매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매출을 20% 늘리는 거하고 비용을 4% 줄이는 거하고 기업에 미치는 이익은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매출 구조랑 비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매출을 늘리는 것은 불황인데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할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인 판매가 제일 최악의 수예요. 왜냐하면 할인 판매하면 이익에서 그만큼을 내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을 때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걸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을 분할해서 떠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가장 큰 게 뭐죠? 커피 원두 기계죠.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두 하나 뽑는 기계가 뭐 2천에서 4천 정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사가지고 그 해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이익이 안 나죠. 그 해 비용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안 떨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회계가 좀 이상한 거죠. 균등하게 떨어주는 것을 이 4천만 원을 내가 4년을 쓴다라면 1,000만 원씩 떨어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커피숍을 먼저 차렸어요. 그래서 커피숍이 잘 되니까 김 작가님이 옆에다 커피숍을 하나 차렸다고 예를 들읍시다. 저는 커피 원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4년이니까 1년만 하면 끝나요. 근데 김 작가님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1,000만 원씩 비용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커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커피 가격을 낮추면 김 작가님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 이 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현대차 사례를 들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점유율을 지키는 거하고 이익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현금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국 사례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둘 중에서 하나 이제 선택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딱 진출하니까 차가 팔리다가 좀 덜 팔렸어요. 전대 회장에서는 어땠냐면 점유율을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점유율을 지키려면 어떡하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차는 점유율을 지켰어요. 그런데 손익이 박살났죠. 지금 테슬라랑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가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지켰지만 이익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현 회장 와서 우리는 영업이익을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떨어졌죠. 기업이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볼 것이냐 점유율을 볼 것이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들을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전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 이게 이제 카카오가 2020년에 벌어졌던 거고 한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거 2022년에 LG엔솔이 그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치에 대한 영업이익들을 보게 되고 이것을 뉴스를 잘 플로우로 보면 흑자로 돌아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 하던 친구가 3등 하는 거하고 20등 하던 친구가 10등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20등 하던 친구가 10등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여기다 쓴 거예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1등 하던 애가 3등 해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죠. 근데 너 왜 1등 못했어?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변합니다. 제가 변할 수도 있고 김 작가님이 변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변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변할 수도 있고 투자자인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공매도처럼 세상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재무제표를 쉽게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몇 가지 사항들은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몇 가지 공식들은 외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공식들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 책을 반복해서 보시면 체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자자지 회계를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계 용어만 조금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자본이 뭔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매출이 뭔지, 매출 원가가 뭔지, 감가상각이 뭔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포트를 좀 보시고 다트 보는 법도 나와 있거든요. 다트도 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만 고생하시고 나면 토대가 마련되고 그걸 자꾸 실전에 적용하다 보면 따분하게 재무제표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예를 들면 매출이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10% 증가한 기업이 있고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20% 증가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20% 증가한 기업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우량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밖에 증가 안 했어. 그러면 비용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기업들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게 아니라 집어주는 핵심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차를 정비를 할 때 처음부터 카센터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왼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럼 거기를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도 이상 신호를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찍어놨어요. 그 부분을 파고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반적인 구조가 그려진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감사보고서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는 분기당 회사에서 작성한 걸 보셔야 되지만,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에는 그 사업보고서가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억이 있다. 그럼 그 현금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느냐, 은행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금고에 들어가 있느냐, 은행에 어떤 예금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다 나오는 게 주석이거든요. 숫자를 설명한 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봐야 되는 방법도 여기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꼭 재무제표 봐야 한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업에서 여러 가지 네. 뭐 PR 같은 거 홍보라든가 아니면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면 누구나 예를 들면 저는 기업의 그런 보도자료는 우리가 취업할 때 내는 자기소개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저희 자기소개서, 소장님이 자기소개서 예전에 있었다면 거기에 우리는 우리 평소보다 한 300%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300%는 뛰어난 사람이고 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진짜 나인 건 알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뭘 상을 받았든 토익 성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건 거짓을 말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재무제표상에 있는 이런 숫자들도 기업에서 조작을 한다는 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뭐 나오는 그런 정보보다 어쨌든 이 숫자가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거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외부의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스타로 올해 1억 벌었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익인 건데 이 사람들은 다 매출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마치 매출이 순이익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차용주 TV에도 제가 쇼츠 영상을 달았고 이 책에도 썼는데 여러분들 매출 이꼬르 순이익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서 봤냐면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스포츠 관련된 대관 사업을 하는 거예요. 5월에 2, 3천을 번다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막 알려주고.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이 김 작가 여기 얼마 태워서 올해 뭐 2, 3천 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야 매출이잖아. 그렇죠. 야 이 사람 인건비랑 비용이랑 제외하면 생각보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꽤 커요. 그럼 그걸 뺀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한 건 아닌데 진실을 좀 덜 얘기해서 현혹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뭔가 강의를 듣게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들을 때도 이 사람이 진짜 매출을 얘기한 건지 순이익을 얘기한 건지 그냥 매출만 얘기했으면 그럼 이거의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서 내가 실제로 하게 된다면 순이익은 나한테 결국 남아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썼던 게 이제 대박집이라고 옛날에 TV에서 나왔을 때 뭐 떡볶이를 팔아서 월 1억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용주 TV 쇼츠 영상에도 올린 게 매출을 이꼬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은 제일 위에 손익계산서, 이익은 제일 밑에 있어요. 이 사이에 잔뜩 비용이 있는 거야. 이 비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가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과 매출 사이에 있는 비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책에 자세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만 알면 의외로 재무제표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무제표를 알면 리포트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차용주 TV에서 리포트 읽기를 할 때 앞에 보면 리포트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여러 얘기를 쓰잖아요. 그 얘기가 뒤에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한 재무제표랑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알면 이 말이 진실인지 이분을 제가 호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진실인지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